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경민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병석 모세과 대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석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측면 돌파로 1시간 동안 사자우를 토하시는 참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민주당 얘기를 좀 먼저 해야죠. 민주당의 쇄신, 혁신이 어디까지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도, 각 정당의 지지도 등 지금 여론들을 좀 살펴보고요. 연이은 대통령의 순방,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정국들이 어떻게 여론과 맞물리고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으로 좀 돌아와서요. 좀 민주당 내부에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좀 아리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쟁점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할 수 있을까? 하고 물음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너무 복잡해요. 계속 코대남 김남국 의원의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김남국 의원은 또 증발됐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거를 무슨 정치자금, 대선자금이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5월 14일에 의총에서 쇄신 의총을 하고 결의문의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혁신기구를 구성을 해서 민주당 쇄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혁신 대상의 범위나 그러면 혁신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되고 있는지요? 14일 의총이니까 이제 일주일이 좀 지나갔는데 14일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 아침에 두 가지가 날아간 것이 확인이 됐죠. 윤리위 제소 조항도 안 들어갔고 자료 조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영구 제명을 하겠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게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 문제가 있거든요.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여 동안에 사실 이 대목이 뭔지를 분명하게 하나하나씩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안 됐고요. 입법을 하겠다는 부분은 여야가 이미 합의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리정돈이 돼서 이번 달 안에 입법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혁신이 문제죠. 근데 혁신을 우리가 최근에 한번 겪어본 게 문재인 대표 당시에 겪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김상곤 혁신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김상곤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경선에서 후보로 경쟁을 했던 상대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이네요. 그렇죠. 2015년 4.29 재보선을 참패로 끝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표가 아주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상곤 혁신위를 정말로 애걸복걸 해가지고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권을 사실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지금도 다들 기억을 하시는 게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과 당직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한다는 당헌 80조였습니다. 그 유명한 당헌 80조가. 이게 그 유명한 거죠. 이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근 전당대회에서 무력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띄우겠다. 그래서 막말 등 해당 행위를 평가하겠다 해서 이것도 문재인 대표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3일에 1차 혁신안이 발표가 되고 이게 이제 제 자리로 뜨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자리를 물러나고 연말이죠. 연말에 물러나고 2016년 총선은 김종인 비대위 그렇죠. 체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탈당 사태가 있고 해서
그 당시 2015년에 이 혁신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엄청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말이 나고 김종인 비대위가 뜨면서 총선을 치르고 이때 이제 총선에서 결과를 겨우 내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혁신이라는 게 대표도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혁신위를 누구를 모시고 오느냐라는 것도 어렵고요. 그 혁신위가 내놓는 안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트리플 리스크가 있잖아요. 전현직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트리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번 혁신위가 띄우게 되면은 그게 과제가 될 텐데 그 과제는 정말 창당하는 수준의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시고 올 수 있는 혁신위원장도 사실 손가락으로 꼽고요.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올 안이 어떤 혁명적 안을 가지고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혁신위의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창당이 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뜬 지 지금 8년 만이에요. 근데 작년에 대선도 지고 연이어서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됐다는 건 참 미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 이제 당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박병석 대표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게 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전히 당대표로 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까 말한 김상곤 혁신위의 유산인 당헌 80조, 당헌 80조의 무력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당헌 80조의 무력화를 상징하고 있는데 즉 혁신의 부정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혁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어떤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즉 본인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혁신을 추진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당대표와 현임 당대표를 과하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혁신의 신용만 낼 당대표를 외부로부터 초빙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외부에서 이런 일을 불가능한 일이니까 애초에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외부 인사에게 초빙 의뢰를 한다면 외부 인사가 좋다. 내가 할 텐데 조건은 이거다. 내가 송영길을 건들건 이재명을 건들건 무엇을 건들건 다 건드릴 수 있게 허락해 달라. 뭐 이런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현재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럼 노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당 내부 인사로 지금 혁신위를 꾸리게 되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코미디가 되죠. 국민들이 이게 무슨 혁신이냐고 바로 웃을 겁니다. 박광원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쇄신 의총이었지만 사실은 민주당은 현재 혁신위조차 제대로 꾸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고 그 책임은 전, 현 당대표에게 매우 크게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게 쇄신이다, 혁신이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것을 하기 위한 한 걸음도 떼지 못한다. 너무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당대표는 그렇다고 쳐도 저는 그래도 의원들이 170여 명 있고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쇄신과 통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제한적이지만 이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제가 측면 돌파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재명 팩터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은 죄, 이재명이 입고 있는 혐의 그 혐의는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든지 아웃이 돼야 된다든지 그렇게 건드리는 것까지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재명과 연결되거나 이재명을 제한선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주장은 기준은 만들 수 없다. 이게 이재명 팩터인데 이 이재명 팩터가 있는 한 어떤 쇄신도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죠. 아니 음주를 2번을 해도 문제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문제가 없고 뭐
5만 가지 것들의 기준선을 이미 당대표가 충분히 넓혀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준선을 좀 더 엄격하게 세우는 게 쇄신이 될 텐데 어떤 쇄신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신경민 의원님 그래도 그물을 한번 촘촘히 짜보시죠. 아니 지금 혁신의총을 하고 나서 거기에 꼭 넣기로 했던 것도 빼버리는 지도부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혁신이 예,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일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난리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지금 이 정도가 됐으면은 침묵하는 관망파들이 비밀 투표 때만 의사 표시를 하지 말고 침묵하는 관망파들이 침묵을 이제 벗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공천 쳐다보면서 아유 뭐 조금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관망만 계속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힘들고요. 지금 독수리 오영제가 뭐 사형제도 됐다가 삼형제도 됐다가 뭐 이런 판이면은 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관망파가 다수파인 현재 민주당은 그냥 현재 지도부가 운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혁신이 하려면은 지금 지도부가 나를 밟고 넘어가라라는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혁신을 하든지 나를 의식하지 마라. 나를 밟아도 좋고 나를 파묻어도 좋고 나를 공중에서 날려도 좋으니까 무슨 혁신이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면은 혁신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관망파는 계속 침묵하면서 관망하고 있고 지도부는 그냥 눈만 끔박끔박 하고 있고 이러면은 전부 다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혁신위원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면 세종대왕이 와도 안 되고 이순신 장군이 와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빨리 당의 지도부가 혁신의총의 결론대로 하는 그 세부 시행 세칙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원칙만 선언하고요. 세칙을 안 만들어 가지고 날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매크로에 합의하고 원칙에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쟤들은 입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손발은 없어.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세칙이 따라올 때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분명히 있을 때 그 원칙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원칙이 살아 숨쉽니다. 이렇게 원칙만 계속 소리 지르면요.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저는 조금 우려가 그러니까 혁신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 특히 이제 뭐 대의원제 폐지가 개혁이다. 그리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뭐 전 당원 투표로 뭐 정당의 민주주의를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뭐 정치 개혁, 뭐 혁신이나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들 중심으로 상당히 내년에 선거 어떤 공학적이랄까요? 공천 중심으로 또 혁신이가 흘러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걱정도 있는데 박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가는 순간 그건 혁신이 아니라 폭망의 길로 가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개딸이 원하는 쪽으로 당을 끌고 가는 폭망이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디테일하게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 혁신위원장 오실 수 있는 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이라도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 준다면 혁신위원장 초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혁신위를 구성하고 운영할 전권을 혁신위원장에게 준다. 당대표나 최고위원 뒤에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고 혁신위원장에 과감히 구성과 운영의 전권을 주겠다. 이걸 하나 선언을 해야 되고요. 둘째,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무감사 그리고 현재 민주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과 관계된 준비작업 여기에 대한 풀 액세스 권한을 줘야 됩니다.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공천 심사와 관계된 구체적인 절차들을 꽉 쥐고 있으면서 혁신위원장에게 이거 정보 접근도 못하게 하면 있으나 마나한 혁신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과 운영의 전권을 준다. 당무감사 및
공천을 위한 정비 작업에 있어서 지휘권 내지는 접근권, 감사권을 준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저는 매우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도 기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오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와 현재 민주당이 신용만 내고 싶은 거지 진짜 제대로 된 개혁 혁신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면만 상할 거 내가 왜 가나 이런 생각으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 대응하는 거 보면 좀 한 발 늦지 않습니까? 김남국 코대남 사안 때도 너무 안이하게 있다가 그냥 여론에 마지못해서 끌려가다가 김남국 의원이 탈당해버리니까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뭐 그냥 국회 윤리특위로 넘기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나오지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혁신과 쇄신의 요구가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주춤주춤 하는 거 그랬을 때 어차피 해야 될 혁신이라면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하고 그게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 좀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광폭 행보를 해서 그런가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금 눈에 띄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요즘 대통령실에서 되게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뭐 4주 연속 지지율이 오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아직까지는 40%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0% 하면 엄청나죠? 4할. 예, 우리 야구에서 정말 잘 치는 타자가 4할 치기 어렵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40%만 넘으면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도 조금 이제 달라지죠. 이제 리얼미터의 5월 셋째 주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습니다. 42.4%고요. 국민의힘이 38.5%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민주당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 지지율의 변동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이 좀 영향을 있을 거다라고 하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뭐 노조 때리기랄지 그리고 해외 순방이랄지 그리고 대통령이 요즘 어쨌든 간에 좀 뭐 말실수나 뭐 이런 실수는 안 하더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이제 신기한 게 지금 우리가 대일 외교나 한미일 그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는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있어요. 그 요인 하나 좀 분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지지도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지금 떠나 있고 돌아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등등해서 지금 현재 쭉 벌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량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런 악재 그리고 아무 존재감 없는 국민의힘의 저런 대통령 바라보기 이런 것들이 과연 여론에 좀 어떻게 좀 미치고 있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외교는 뭐 하여튼 다녀오는 순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사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갔다 오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가 났는데요. 최근에 순방에서는 사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래 부른 거, 돈 맥클린 노래값은 좀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노래하고 나니까 네. 이번에도요 히로시마에서 뭐 바이든이 먼저 찾아와서 인사했다고 글쎄. 얼마나 언론에서 좀 떠들어대는지 참. 글쎄 좀 그런 의전의 문제 가지고 네. 하는 것은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노래값을 우리가 굉장히 세게 받았다. 지지율에도 반영이 됐다. 뭐 그렇게는 평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외교는 지금 우려할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2분 동안 뭐 한미일 정상이 스탠딩 회담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미일이 안보와 국방을 가지고 뭔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지금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7월이나 아무리 늦어져도 9월에는 뭔가 결과물을 내놓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한미는 동맹이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일은 그냥 우방국이죠. 우방국이고 예전에는 적대적인 관계였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다 그냥 넘어뛰어서 미국은 한일이 잘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좀 오래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있을 때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버리자 하는 약간 조급함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동맹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뭐 지금 G8 비슷하다고 그러고 뭐 자꾸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가버렸을 때 과연 한국민들이 일본과의 군사 안보 관계의 격상을 오케이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정보 교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공군, 해군 나아가서는 육군까지도 뭔가 협조와 협력이 일어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유튜브에 쇼트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분 동안 했다는 것은 우리 곧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시다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미국에 와서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방침이 결정된 거고요. 빨리빨리 후딱후딱 한미일을 하나의 소쿠리, 하나의 광주리 안에 집어넣어버리자라는 미국의 어떤 그 조갈증도 좀 있는 거고요. 일본은 이 기회에 빨리빨리 해버리자라는 건데요. 정보 교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정보가 사실상 거의 100% 러 머테리얼로 그러니까 순자료로 일본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갈등이 없을 때는 좋은데 글쎄요. 만약에 일본과 갈등이 생길 때는 우리 전력이 100% 이상 다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건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더 하겠지만 문제는 후쿠시마입니다. 예. 후쿠시마는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큰 분수령을 지나게 되는데요. 지금 떠날 때부터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가지고 떠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돌아와서 또 일본 현지에서 지금 굉장히 밀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떤 일정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수행 기자단도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언론이나 일본의 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21명의 그분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찰을 하고 또 돌아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게 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실제 이 오염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000개가 넘는 대형 탱크에 오염수가 있고 오염수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염수의 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가 진짜로 괜찮은 오염수 정화시설을 거치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걸 그냥 믿어주세요라고 와서 하게 되면은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오염을 측정하지는 못하고 IAEA에 맡긴다고 그러는데 IAEA는 친원자력 산업적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IAEA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국민들이 그래 고생했다, 욕봤다, 알았다, 뭐 괜찮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구석이 나타나면은 이 국민적 저항은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안전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무슨 밀사를 보낸 것 같은. 그래서 어쨌든 모양새를 만들어 와서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발표를 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서 뭐 한미가 뭐 밀약을 했다랄지 뭐 과정에서 무슨
왜곡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었으면 정말 심각한 저는 지금 폭망까지도 당장도 저는 넘어가기 네.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최근 한두 달 여론이 쭉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은 꽤 심각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노조 탄압 이슈마저도 별로 그렇게 대통령한테 여당한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에 영향을 미친 거는 민주당의 돈 봉투와 코인이 2030에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인데 이건 네. 광우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그렇죠. 우리가 위험의 끝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터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그 공포가 맞아요. 엄청난 여론의 반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 갔다 오면 있잖아요. 최소한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단체로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무슨 걸기 대회를 하든지 뭐 그런 거라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에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나 그런 쪽에서 자꾸 여기저기서 비집고 나오려는 그런 반항, 저항, 불만, 분출 이런 것들을 눌러대려고 무지하게 노력할 겁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악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빨리 휘발성 있게 불태우려고 노력하겠죠. 아, 그러면은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해서는 예, 하나하나 이 다음 편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후쿠시마 시찰단이 어떤 식으로 연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지 정말 이게 좀 신기하고요. 지금 연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극이라고. 근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연극까지 합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우리 연극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외교의 시즌이 후쿠시마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교의 시즌이 후쿠시마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하여튼 중후반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후쿠시마에서 만약에 후쿠시마를 용인을 하는 자세를 이 시찰단이 보일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거에 맞서서 이제 검찰의 시즌으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외교의 이 후쿠시마 어떻게 보면 쓰나미하고 검찰의 쓰나미하고 맞부닥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사실은 국민적으로 제일 힘든 거죠.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우울한 전망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제 검찰 정부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고요. 뭐 민주당의 꼭 주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실세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요소의 검찰들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 정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여러 쪽에 불어오는 검찰의 폭풍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검찰의 뭐 정치 탄압 이유가 무관하게요. 그러면 지금 뭔가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검찰이 또 나서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이제 후쿠시마 저는 이제 그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시찰단들이 약간 연극에 그러니까 어설퍼도 대통령께서 엄청 대노하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또 어쨌든 후쿠시마 문제를 또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내 의지는 뚜렷하다. 이렇게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의 칼을 겨눌 곳은 결국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돈봉투로 인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만 의원의 검찰 소환이 있었고요. 윤관석 의원도 검찰 소환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송영길 전 대표도 소환하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직접 돈 봉투를 전달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결국 또 체포동의안이 오는 건데요. 그렇죠. 와, 그거 어떻게 될까요 또? 윤관석 의원은 뭐 틀림없이
현역 의원들한테 누구누구 돈 봉투를 돌렸느냐라는 것을 뭐 검찰에 진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윤관석, 이성만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도 불가피하지만은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로 나오고 글쎄, 있더라고요. 지금 원래 MBN 보도상으로는 그 땡땡으로 처리가 된 것은 6명인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MBN이 땡땡을 전부 확인했더니 현역 의원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1명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6+1로 돼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10여 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영장을 칠 거냐 안 칠 거냐 하는 문제가 따라서 사실 이렇게 이 숫자가 이 만만치 않은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플러스 마지막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러면 이게 이제 다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 수사도 현재는 기사상으로는 묻혀 있지만은 열심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수사 시즌 2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김남국 사건은 처음에는 허위 재산 신고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해 충돌이 나오고 로비가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뇌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좀 더 진전이 돼가지고 대선 자금을 숨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김남국 사태는 지금 점점 단계가 진화될수록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금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로 막 어떻게 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한쪽에서 보는 것은 김남국 의원뿐이 아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몇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되고요. 또 민주당뿐이냐 해서 국힘당 의원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대선 자금이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김남국 사태는 도대체 앞으로 어디까지 튈지를 전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검찰이 굉장히 바빠요. 지금 수사 인력도 엄청나게 증원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러면 이제 외교의 시즌이 후쿠시마 시찰단 돌아오면서 외교의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마지막 시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튀느냐.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나가겠다라고 기시다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기시다와 얘기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나갈지 아니면은 은근슬쩍 넘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쿠시마 이 시찰단이 굉장히 큰 폭탄을 안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이 검찰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뭐가 어디서 터질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완전히 지뢰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인이 이렇게 커질 줄. 그렇죠. 이 지뢰밭은 지금 뭐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건 아마 하느님도 짐작하기 힘들 거예요. 박 대표님 진짜. 그러니까 네. 예, 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남국과 관계에서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반응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반응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뭐냐면 아니 상대당 대표나 상대당 국회의원들이 김남국 코인 그 돈은 대선 자금이었다. 그 돈은 돈 세탁용이었다. 코인 투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나 이런 과정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다른 당은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용해요, 민주당. 이거는 서로 칼 들고 죽이자는 거거든요. 이만큼 모욕적인 발언을 글쎄.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이런 발언을 듣고 이재명 당대표 이하 최고위원들이 뭐 어디 거리로 나섰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아니 김남국을 비롯한 김남국 주변에 있는 이재명계 사람들이 뭐 크게 화내는 거 들은 적이 없고
그 왜 그러면 이제 반면계 의원들도 그러면 아니 그거 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번 항의할 법도 한데 이분들도 항의를 안 해요. 근데 양쪽 다 센 항의가 안 나오는데 이유는 아마 다를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아마 혹시 진짜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의심 때문에 거고 한쪽은 아마 진짜 구린 구석이 있어서 저린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당이면 이 정도의 모욕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기까지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불안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 저렇게 무력해 보이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거를 대선 자금, 돈 세탁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는데 함부로 그런 말 절대 낼 수 없어요. 아니, 민주당이 왜 상대당에 그런 정말 말을 듣고도 꿀먹은 저기처럼 믿는지 아 진짜 좀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부터 계속 당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하나하나가 뭐 돈봉투나 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데 아까 이제 혁신위도 제대로 구성될 것 같지 않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에서 진짜 민주당이 여기서 돌파해야 될 과연 바람직한 리더십은 뭘까요? 두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거 이제 빨가벗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빨가벗어야 되고요. 제가 계속 침묵하는 관망파들 얘기를 하는데요. 침묵하는 관망파는 아이고 뭐 그래도 공천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런 상황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현직 대표 파동만 해도 사실 전무후무한 파동인데 김남국 파동은 지금 흘러 결국 대선 자금을 의심하게 되는 단계까지 왔으면요. 이 세 개의 파도가 삼각 파도로 민주당을 때릴 때 그리고 이걸 지금 집권 세력이 그거 세 개의 파도를 그냥 즐기고 있지 않아요. 세 개의 파도에다가 다시 또 힘을 더해가지고 압박을 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관망하다가 공천 적당히 받고 뭐 넘어가고 12월 29일까지 이 대표 하고 같이 잘 하다가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그런 일은 없죠. 뭐 이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한국의 정치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 3형제나 4형제 뭐 많아봐야 5형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독수리 형제들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지금 관망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생각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윤석열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돈봉투, 코인, 대장동 이거 바로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절대 제대로 된 현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혁신기구를 만들지 못할 거고요. 즉 민주당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면 절대 어느 것 이슈 하나도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12월 말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돈봉투, 코인, 대장동, 혁신기구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단 한 번, 올 연말 안에 단 한 번의 대회전에 그나마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싸워볼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에 12월 말까지 어떻게든 견디면서 공천을 자기 손에 쥐고 해보겠다 그러면 본인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고 한 번 남아있는 대회전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마저도 망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혁신기구 문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혁신기구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물러나기로 나는 물러나도 좋다. 혁신기구에게 정권을 준다.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정권 교체예요. 그 결단을 안 내리니까 아무 일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악재로 끝이 아니라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는 이 민주당 문제 더 키우지만 말고요. 현 단계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금 며칠 동안 뭐 잠수탄 것 같은데요. 계속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상임위도 열려 있는데 계속 안 나타날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한테 또 그런 공격 받지 않습니까? 지금 출근 안 하고 월급 받고 있다고. 예,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민주당도 내부 얘기라 좀 그런데요. 사실 민주당 안에 있었던 얘기들이 좀 뭐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뭐 이제 당직자들 뭐 내부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좀 없었는데 최근에 그 민주당 전남 도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17개 시도의 시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전남 도당 사무처장이 이제 위원장인 신정훈 도당 위원장과의 갈등을 이제 페이스북에 폭로한 글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 신정훈 도당 위원장은 평소에도 전남 도당 보유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다. 사업 보고서를 올리면 늘 용역을 발주하려고 한다. 그리고 5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요구해 중앙당 총무국 의견에 따라 200만 원을 만들어 상황을 설명하고 건넸다. 그랬더니 신정훈 위원장이 본인을 무시했다면서 꾸중을 하고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이제 전보 조치, 인사 조치를 이제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지만 사실 정당은요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는 거는 또 상당히 이제 다른 면모인데요. 이번에 사무처장이 이런 걸 폭로를 했는데요. 이례적입니다. 이거는 또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지 사실 아는 건데. 신경민 의원님도 서울시당 위원장 하셨잖아요. 이게 서울시당 위원장은 그나마 제일 커요. 네. 그러니까 당비가 제일 많다는 얘기인데 업무 추진비 물론 있죠. 근데 업무 추진비를 쓸 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돈이 일단 아니에요. 그렇죠. 시당 일에 써야 됩니다. 자기 개인 돈도 그렇죠. 물론 안 되고 국회의원 일에 써도 사실은 사무처장 그 눈치가 좀 보여요. 사무처장이 이것은 국회의원인가요? 시당위원장인가요? 하고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면은 맞아요. 깝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당위원장 처신을 하면 안 되고요. 시도당 위원장 하다 보면 용역을 발주할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때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할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이제 제가 그 사람 아는 사람한테 주면은 안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령 2배수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야, 여기를 좀 해주라. 이렇게 사무처장한테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쭉 보면은 물론 사무처장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당 사무처장하고 도당 위원장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추비를 늘려라. 이렇게 하려면은 업추비를 늘려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업추비를 늘려야 되고 이것도 또 중앙당하고 상의를 그렇죠. 해야 중앙당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도당이나 시도당 위원장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해. 이거 당비 이거 내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용역 이건 내 아는 사람 해줘.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언젠가는 당하죠. 그런데 지금 신정훈 의원이 아마 이 지역에서 군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주시장입니다. 네. 시장을 하셨나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시장을 했으면 곤란한데 아마 시장 때도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하듯이 아마 도당위원장을 생각하는 것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장자리를 하면은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이게 좀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해요. 글쎄요, 좀 그러네요. 박병석 대표님, 예, 저도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네. 기본
기본적으로 뭐 저도 신경민 의원님이 서울시당 위원장 하실 때 서울시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으니까 네네. 당연히 사무처장과 도당, 시도당 위원장의 관계는 상호 관계이기도 하고 협력 관계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절대 사무처장이 호흡 잘 위원장에게 맞아야 돼요. 예. 함부로 그렇게 반기를 들거나 반항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무처장 정도 될 거면 당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입니다. 노련한 당직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일할지를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올 땐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본 건 그렇습니다. 기왕에 신정훈 위원장께서 중앙당에 당무감사를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그 지역당에서 벌어졌던 일을 당무감사를 할 거라고 보는데 당무는 업무 회계 다 포함하는 그렇죠. 거죠? 연구 용역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신정훈 위원장의 뭐 대학 동문 후배들이 하는 회사들의 연구 용역이 3개, 4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재명계의 무슨 사람이 뭐 성추문이나 과거의 풍속법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부당하게 정책실장으로 외부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거 당무감사에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시도당 아니 그러니까 그 도당 위원장이 뭐 자기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일부를 인사를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절차를 네. 통해서 민주당 자격 안에 있는 사람을 하는 아무나 그렇게 당직자로 선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안에도 다 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네. 미투가 있다든지 아니면 풍속법 위반한 그런 전례가 있던 사람을 그런 당직자로 뽑았다면 이거 당무감사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역에서는 또 평판이 또 빤하잖아요. 다 아는 사실일 사람들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무직 당직자 출신이지만 이게 항상 좀 어려워요. 사무직 당직자와 이제 그 정무직으로 국회의원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관계. 그렇지만 어쨌든 위아래 관계이고 서로 협조해서 당의 일을 잘 하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갈등한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도 좀 리더십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모든 게 다 욕심일 가능성이 커요. 애초에 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 혹은 도지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신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도지사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무리를 한 일들이 조금 있었다면 사실은 본인이 요청한 당무감사가 본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당무감사 하게 되면 도당 사람들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변 시의원, 도의원이나 주변의 의견 청취도 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총무국이나 그쪽 감사국에서 조직적으로 덮어주지 않는 한 결국은 이거 문제 삼아질 겁니다. 결국은 본인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전반적인 좀 위기, 뭐 리더십의 위기가 이런 각 단위에서도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저기 마지막으로 그러면 박병석 의원님 하려고 그랬네. 신경민 의원님 하세요 앞으로. 신경민 의원이고 이런 문제는 그러면 좀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당무감사까지 올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저도 당 생활을 10년 넘게 봤는데 이런 정도의 갈등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이게 골마 터져 나온 건데요. 이건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터져 나오도록 당무를 방치해 놨다는 것은 하여튼 뭔가 중앙당부터 시작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도둠 얘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것이 정말로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기본적인 인사 이런 거에서부터 민주적이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고요. 부정과 부패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되는 것이 바로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정말로 민주주의적으로 하려면은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절차를 또 인사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첩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큰 어떤 암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걸 거고요. 이걸 반성해서 민주당이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존립 근거를 상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오래된 고질적 병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민주당의 쇄신 문제 그리고 여론 동향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는 이번 주 뭔가 약간 가슴이 좀 두근두근한 거예요. 뭔가 좀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좀 두려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민주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경과 그리고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물 그리고 대통령의 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어떤 일정이나 성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또 정면으로 다시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경민의 정면 돌파 13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